유전체 편집을 한 아기를 만들기는 쉬워요. 그래서 실제로 디자인 베이비는 존재하고요. 중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중국의 과학자인 허젠쿠이라고 하는 사람이 2018년에 폭로를 합니다. 이들이 에이즈가 걸리지 않도록 유전체 편집을 했다. 밑바닥에서부터 장기를 만드는 일은 되게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드니까 그걸 돼지를 가지고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자를 변형한 돼지, 인간이랑 장기 크기가 비슷하거든요. 이식을 하고 있고요. 이식받은 사람들이 못 타요. 이 기술을 이용하면 불치병도 치료 가능하다는데 어떤 건가요? 이게 크리스퍼라고 하는 유전체 편집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유전자를 고치는 기술은 1970년대부터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유전자라고 하는 건 이제 DNA 유전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몇 글자라고 할게요. ATCG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빼고 다시 붙이고 고치고 그거를 세포에 넣어서 물질을 만들고 같은 기술은 계속 있어 왔고, 실제로 이게 지금 단백질 의약품 같은 거를 만들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2010년대 초반 정도에 나온 유전체 편집은 그거랑은 조금 다른 기술이고 굉장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지 제가 고민을 하다가 어떤 비유를 생각을 해왔는데, 인간의 유전자랑 유전체도 달라요. 유전자는 단백질을 만드는 어떤 유전물질의 단위를 얘기하는 거라면, 유전체는 우리 인간 세포 하나하나마다 담겨있는 그 유전자들의 총체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DNA는 이제 4가지 염기설로 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계속 긴 글처럼 쭉 써져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단어가 30억 개 정도 있어요. 그런데 DNA는 이중나선이고, 그러니까 이게 30억 개가 아니라 곱하기 2 해서 30억 쌍이 있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중나선이 연결이 되는 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한 쌍만 가지고 그러니까 한 반쪽만 가지고 있더라도 이제 반대편을 복구하는 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유전체 30억 쌍을 우리가 숫자는 되게 좀 감으로 잡기 어려운데, 이걸 30억 쌍을 30억 원이라고 하면 조금 감이 오잖아요. 30억 원 가지고 있으면 되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30억 원에 되는 돈을 10,000원짜리 지폐로 해서 이제 계속 쌓는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한 30m 정도 되고, 이러면 이제 9층짜리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10,000원짜리 지폐 하나하나를 유전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전체 편집 기술은 거기에 내가 위조 지폐가 한 쌍이 있는데 그거를 찾아내서 꺼내서 원래대로 지폐로 바꾸는 기술인 거죠. 그러니까 9층짜리 빌딩만큼의 높은 10,000원짜리가 있다고 할 때, 거기서 저기 뭐 5.6m에 있는 저기 10,000원짜리가 이상해 해서 꺼내서 고치는 기술이죠. 그런데 이거는 제가 유전자가 10,000원이라는 전체를 하고 얘기한 건데, 사실 유전자는 크기는 얼마든지 작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일 수도 있고 100원짜리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30억 쌍이라고 하는 유전체 전체 크기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를 조금 감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생긴 유전자를 찾아내서 고치는 기술이 지노 에디팅 유전체 편집 기술입니다. 그래서 유전체 편집 기술은 지금 실제로 유전병을 치료하는 데 쓰이고 있고요. 예컨대 어떤 빈혈은 적혈구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 얘기는 적혈구를 만드는 유전자 이상이 생겼다는 거고, 이거를 유전체 편집 기술로 멀쩡한 적혈구를 만들 수 있도록 유전체 안에 넣으면 이제 그 사람이 빈혈에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그럴듯하고 쉬운 기술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세포가 다 하나하나씩 그 9층 건물짜리 30억 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포마다 위조지폐를 빼서 고쳐야 되는 거죠. 이거 되게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세포는 60조 개가 되는데 이걸 60조 번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빈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능한 게, 몸에 있는 세포를 전부 다 바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적혈구는 스스로 분열하는 세포가 아니라 적혈구를 만들어내는 세포가 골수에 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혈모세포라고 하는데, 그 조혈모세포에만 유전체를 바꿔주면 이제 그 조혈모세포에서 계속 건강한 적혈구를 만들 거니까, 약간 비정상적인 적혈구가 있더라도 건강한 적혈구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몸의 세포의 일부만 바꾸어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유전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유전체 편집 기술을 이용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어요. 유전체가 진짜 크고, 이게 그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해서
한 20년쯤 전에 있었던 건데 이거 하는데 거의 10년은 걸렸었거든요. 그러니까 30억 쌍을 다 해독하는 게 되게 힘든 일이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염기 서열을 알아내는 방법이 많아져가지고 사람도 했고 뭐 쥐도 했고 이제 웬만한 종들은 다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만들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 생명이라고 하는 게 유전자가 단백질이 된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 대부분의 유전자는 예컨대 A 유전자는 B 유전자를 조절하는 유전자고 B 유전자는 뭐 C 유전자를 조절하는 유전자 같은 식으로 엄청나게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런데 유전자 편집 기술로 우리는 이제 한두 가지의 유전자를 보고 고치거나 그거에 대체하는 염기 서열을 넣는데 이런 식으로 스위치 켜지듯이 그렇게 되는 질병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만으로 모든 질병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일부의 유전병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꼭 질병 치료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실험실에서 많이 쓰이는 실험 동물들을 유전자를 직접 새로운 유전자를 넣거나 원래 있던 유전자를 끄거나 다른 기능을 집어넣거나 같은 식으로 많이 장난을 쳐서 유전자를 조작한 생쥐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유전자 편집 기술이 새로 도입되고 나서부터 이게 엄청 빨라졌어요. 많은 실험을 할 수 있게 됐죠.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유전자 편집 기술이 인간의 신체적,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을까요? 방금 제가 질병이 엄청 복잡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뭐 키가 크거나 지능이 좋다거나 하는 거는 그거조차도 너무 굉장히 복합적인 유전자의 작용이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그런 걸 찾아낼 수 없어요. 뭐 키를 키우는 유전자 또는 머리가 좋아진 유전자 그런 건 없어요. 그건 되게 복잡한 상호작용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컨대 그런 조절 유전자 중에 언어에 되게 관련되었다고 알려진 유전자가 있었는데 그게 침팬지에도 있고 아니면 되게 비슷한 서열로 많은 동물들한테 다 있는데 왜 우리만 언어를 쓰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게 그 유전자가 언어 유전자가 아니라는 말이겠죠. 그건 유전자의 복잡한 시스템 안에서 그냥 하나가 있는 것 뿐인데 그 유전자가 이상이 있으면 사람은 언어장애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1대1로 대응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편집 기술만으로 슈퍼인간을 만든다거나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 기술이 발달하면 우리가 낳을 아기도 우리 입맛대로 유전자 변형이 가능해지는 건가요? 이게 제가 방금 유전체 편집 기술로 질병을 치료한다거나 슈퍼인간이 되는 거는 되게 어렵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유전체 편집을 한 아기를 만들기는 쉬워요. 되게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런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세포를 가지고 있는 개체라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수정란이라고 하는 세포 하나에서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정자랑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되고 그 세포가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8개가 되면서 인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발생하는 가장 초창기 단계에 유전체 편집 기술을 도입하면 그 이후로 분열하는 세포는 다 편집된 유전자를 가지고 몸을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디자인 베이비는 존재하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과학자인 허젠쿠이라고 하는 사람이 2018년에 폭로를 합니다. 실험은 다 해놓고 나서 유전체 편집을 한 쌍둥이 둘이 태어났다. 그래서 내가 이들이 에이즈가 걸리지 않도록 유전체 편집을 했다. 그래서 이들은 잘 살고 있고 건강하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슈퍼스타가 될 줄 알았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연구윤리의 문제로 이제 중국에서 3년형을 때려서 감옥에 3년 있다가 다시 나온 다음부터는 다시는 이 연구를 하지 않고 말도 안 꺼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비윤리적이었다는 말이 너무 많은데 일단 그 유전체 편집조차도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방금 제가 얘기했지만 질병이라고 하는 게 유전자랑 1대1로 대응이 되지 않고 그래서 이 유전자를 이렇게 바꿨더니 에이즈가 안 걸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허젠쿠의 주장이지 이게 제대로 될 거라는 보장도 없거든요. 아직 이 친구들은 애기니까. 그래서 이 유전체 편집 기술이 대단해 보이지만 100% 성공하는 기술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이걸 세포를 가지고 실험을 한다면 편집이 성공한 세포만 가지고 실험을 이어가면 돼요. 그런데 내가 이걸 수정란을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면 어떤 애는 실패를 하고 어떤 애는 성공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성공하고 실패하고는 당장은 확인할 수 없죠.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왜냐하면 내가 그거를 검사하는 것도 세포가 필요로 하는 일인데 그렇다면 그 세포를 보면 그 사람은 죽을 테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공률이 100%도 아닌 기술을 가지고 애를 만들 수 있을지 같은 거는 윤리적인 문제여서 그래서 정말 피치 못하는 질병이 아닌 이상은 이거를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과학자들은 또 해야 되니까 할 수도 있고요.
실험실에서 인간의 몸도 만들어낼 수 있게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실험실에서 세포를 배양하는 이야기를 책에다가 쓰면서 거기에 좀 더 요즘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오가노이드라고 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소개를 했는데요. 오가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 다양한 종류의 세포가 모여서 기관처럼 작용하는 그런 덩어리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보면 오가노이드라고 해도 이제 새끼손가락 크기밖에 되지 않아요. 반면에 우리 몸의 기관은 되게 크죠. 제 몸에서 폐는 한 이 정도 될 거고 간도 한 이만큼 할 거고, 그래서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데 실험실에서 만들 수 있는 장기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작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세포 덩어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덩어리는 배양액 안에서 자라게 될 거니까 배양액 바깥쪽에 있는 세포는 영양분을 흡수하고 산소를 흡수하고 노폐물을 방출하기가 쉽겠지만 안쪽에 있는 세포일수록 바깥에 있는 영양분을 받지 못할 거고 그럼 얘네들은 죽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오가노이드는 실제 생명이 장기가 발생하는 과정을 그대로 따라갔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이렇게 커다란 개체를 유지할 수 있냐라고 물을 수 있을 텐데 그거는 우리 몸에 순환계, 혈관과 혈액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관에는 그물처럼 모세혈관이 뻗쳐져 있어서 세포 하나하나에 산소를 주고 포도당 영양분 운반을 하고 노폐물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 지금 실험실의 오가노이드는 아직은 혈관이랑 같이 키울 수가 없어서 그래서 굉장히 작게밖에 키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순환계도 하나의 장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혈관 오가노이드가 필요한 셈이고 그거를 내가 원하는 장기 오가노이드랑 만들어가지고 결합하는 기술이 필요한 건데 이것도 당연히 연구가 되고 있고 이런 연구가 계속 되다 보면은 점점 더 커다란 유사 장기를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그거를 밑바닥에서부터 장기를 만드는 일은 되게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드니까 그걸 돼지를 가지고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자를 변형한 돼지, 그러니까 인간의 몸에 넣어도 면역 반응을 최대한 일으키지 않도록 많은 단백질을 인간의 단백질로 바꾼 그런 유전자 변형 돼지를 무균 공간에서 키워서 최대한 면역 반응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돼지 같은 경우는 인간이랑 장기 크기가 비슷하거든요. 제가 경제성 얘기를 했는데 밑바닥에서 장기 하나를 만드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생명체를 빌리면 훨씬 저렴한, 그래도 묵은 돼지를 키우는 건 엄청난 비용이 들겠지만 그래도 장기를 밑바닥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한 가격에 이걸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식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이종장기에서 이식받은 장기를 가진 사람들이 오래는 살지 못해요. 그래서 이따가 결국에는 죽지만 그래도 계속 이러한 실험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장기를 이식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바로 죽었을 테니까. 그래서 이런 실험이 많이 된다면 기술은 빨리 발전할 텐데 사람을 가지고 하는 실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행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기술의 발전도 되게 더딥니다. 생명공학적으로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없어요.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자연적으로 도구를 쓰기 시작한 영장류 이야기나 그래서 이것을 계속 인간이 없었다면 그들이 언젠가 의식을 만들었을 거다 같은 이야기도 있고 반대로 인간도 인간의 친구종들이 있었잖아요. 뭐 네안데르탈인이나 그러한 인간의 다른 유사 종들이 인간이 멸종시키지 않았다면 의식을 가지고 지금 사회를 이루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저가 인간밖에 남지 않아서 지구상에는 인지활동을 하는 사회를 이뤄서 이렇게 커다란 문명을 이룬 종족이 인간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만물의 영장이 일합시고 이렇게 있지만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없죠. 우린 동물이죠. 그리고 이것도 진짜 인간 중심적인 생각인데 사실 인간보다 세균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세균이 인간보다 훨씬 많고 아니면 또 누구의 인용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신이 존재한다면 그 신은 굉장히 딱정벌레를 좋아했을 거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한 종밖에 없는데 딱정벌레는 정말 많은 종이 있으니까. 그것처럼 인간이 지금 지구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되게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죠. 저의 실험실로 간 세포는 제가 어떤 과학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쓴 책은 아니고 진짜로 실험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왜냐하면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저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신기하고 정말 별세계에 있는 이야기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과학 이야기는 최대한 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내용이 있다는 걸 부정은 하지 못하겠지만 그래서 실험실에서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하다. 내가 실험 결과만 궁금한 게 아니라 실험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과 방법이 궁금하다면 좀 재밌게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